저는 오늘도 장인어른의 재단 회계 장부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푼까지 정확히 맞춰야 했죠. 완벽한 사위가 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한경무 회장의 70회 생신 행사가 내일 모레였습니다. 재단법인 한경재단의 모든 수지가 투명해야 한다고 장인어른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여보, 아직도 안 자요. 아내 서율이 잠옷 차림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더군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서요. 에이, 그런 건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밤새워가며 할 일은 아니에요. 서율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더군요. 늘 그랬어요. 따뜻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손이었죠. 블랙박스 메모리 새로 교체했어요. 찹소리 많이 나더라고요. 서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블랙박스요? 언제요? 어제요. 정비소에서 권했다니까요. 오래된 거라 교체하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우리 차 블랙박스는 작년에 최신형으로 바꾼 거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싫어하거든요. 사소한 것까지 캐묻는 걸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보험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고객님의 신규 생명보험 계약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새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문자는 금세 지나갔고 저는 다시 장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보험 많다고 서율이 말한 적 있었으니까요. 아마 서율이 처리한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찍 자요, 여보. 서율은 제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는 나갔습니다. 립스틱 냄새가 남더군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던 아내가 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 행사 준비로 바빴거든요. 한국전자 회장의 생신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죠. 정치인도 재계 인사도 언론인도 모두 와서 축하할 텐데요. 그 모든 행사비가 재단에서 나가는 만큼 저는 한 푼이라도 투명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계산을 끝냈어요. 모든 장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마치 무언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블랙박스 교체, 신규 보험 계약 알림, 립스틱 바른 아내. 모든 게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피곤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동안 저는 늘 완벽한 사위가 되려 노력했어요. 서민 출신인 제가 한국전자 회장의 사위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자자. 저는 서재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율은 벌써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고운 잠자리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평범한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루틴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며 서율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장인어른께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혜준아, 고생이 많구나.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셨지만 저는 그 말씀이 고마웠습니다.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을 때 서율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시선이 차갑더군요. 마치 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 쪽 거래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재단 업무로 몇 군데 확인해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5시쯤이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온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 20분. 강남대로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지선 앞에 멈췄습니다. 일상적인 순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때 오른쪽에서 뭔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큰 트럭이었어요. 25톤짜리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쪽으로 피할 시간도 이쪽으로 빠질 공간도 없다는 걸요. 아,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더군요. 트럭의 앞부분이 제 차 옆면을 향해 다가오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 몸이 에어백에 박히며 정신이 혼미해졌죠. 차가 몇 바퀴 회전하는 걸 느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몸도 움직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환자 의식 없음. 빨리. 심정지. 제세동기. 일단 기도 확보부터. 응급실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뇌출혈 소견 보임. 2개 내압 상승 중. 응급 개두술 시행합니다. 보호자 연락은 됐나? 네, 부인분이 오고 계십니다. 서율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아내가 와서 제 곁에 있어주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혜준아. 서율의 목소리였어요. 제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뇌손상이 심하대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서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인어른도 오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서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낮과 밤의 구분은 병실 소음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지우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앞으로 장혜준 환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노지우. 그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설마 그 지유일까요? 미국에서 신경과 폐로우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맞았어요. 제 대학 동기였던 노지유였습니다. 19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지유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지유가 제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추고 반사 반응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락드인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수익은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죠. 락드인 증후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절망했어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치 제 몸이 감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지유가 제 담당이가 됐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살아 있었어요. 비록 움직일 수는 없지만 듣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곧 들을 이야기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사고 후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 7시쯤이었을 겁니다. 병실이 조용했죠. 간병인도 없고 간호사도 들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없지? 걱정하지 마. 확인했어. 두 번째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태강아, 정말 괜찮을까? 태강이라고 했습니다. 오태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기억났어요. 서율의 대학 동기였죠. 로펌에서 일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서율아,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야. 하지만 혜준이가 깨어나면 깨어나지 못해. 의사 말 들었잖아. 락드인 증후군이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제가 식물인간이라고요? 저는 모든 걸 다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생명 유지 장치 문제만 해결하면 돼. 아버님 설득만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실까? 시간이 지나면 허락하실 거야. 의료진도 희망이 없다고 할 테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제 생명 유지 장치를 끄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보험은 어떻게 됐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추가했잖아. 기존 10억에 합쳐서 총 15억이야.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을 추가했다고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를 기억했어요. 신규 보험 계약 알림. 서율이 제 몰래 보험에 가입한 거였나요? 유언장은? 내가 처리할게. 변호사니까 어렵지 않아. 혜준이가 모든 재산을 서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돼. 대리로 작성해도 괜찮아. 의식을 잃기 전에 상담받았다고 하면 돼. 증인도 내가 구할 수 있고. 저는 분노를 느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어락 로그 위치기록. 깔끔히 정리해야겠어. 그런 건 왜? 만약을 위해서지. 우리가 만난 기록들, 통화 기록들 말이야. 사고 전후로 의심받을 만한 건 다 지워야 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죠. 혜준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락드인 환자는 의식이 있다고 해도 소통이 불가능해. 눈동자 움직임 정도만 있을 뿐이야. 제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빨라졌겠죠.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른 가자. 그래야 우리 둘 다 편하지. 알았어. 아버님께 말씀드릴 타이밍 보고 있을게. 그들이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아내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보험금까지 노리면서 말이에요. 오태강.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서율의 옛 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공범일 뿐일까요? 어쨌든 둘이 함께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제가 사고 일주일 전에 받았던 보험 알림 문자의 의미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율이 제 명의로 추가 보험에 가입한 거였어요. 제 사망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블랙박스 교체. 혹시 그것도 증거 인멸의 일환이었을까요?
하지만 뭘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말할 수 없다면 소용없었거든요.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우가 제 담당이가 됐어요. 혹시 지우라면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락드인 증후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간절히 바랐어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말이에요.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7일째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장혜준 환자 회진 들어갑니다. 지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의 의료진이 함께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환자는 락드인 증후군 상태로 보입니다. 뇌강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수익은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죠. 의식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다른 의사가 물었어요. 락드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할 방법이 제한적이죠. 눈동자 움직임이나 심박수 변화 정도만 가능해요. 지유가 제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유라면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드리죠? 천천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지유가 제 생명 유지 장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진이 끝난 후 지유 혼자 남았습니다. 혜준 씨. 지유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19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냐고요? 물론 기억하죠.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4년 동안 사귀었잖아요. 졸업 후 제가 군대에 갔고 지유는 의대 본과에 진학했죠. 그때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제가 보낸 편지 받지 못했죠. 편지요? 무슨 편지 말이에요? 군복무 중일 때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유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저는 받지 못했는데요. 부대 우편함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어요. 혜준 씨가 서율 씨와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제 편지에 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받았다면 당연히 답했을 거예요. 지유와 헤어진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자와 의사 관계예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지유가 전문적인 말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혹시 의식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유가 제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혜준 씨, 제 말이 들린다면 심박수가 변할 거예요. 모니터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삐삐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 반응이 있네요. 지유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준 씨, 의식이 있다면 심박수를 조절해 보세요. 예라고 생각하면 한 번, 아니오라고 생각하면 2번 빠르게 뛰도록 해보세요. 예는 한 번, 아니오는 2번.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삐삐. 저는 심박수를 한 번 올렸어요. 예라는 뜻이었죠. 오, 정말. 지유가 감탄했어요. 그럼 아니오도 해보세요. 지금 밤입니까? 삐삐삐삐. 저는 2번 올렸어요. 지금은 아침이니까 아니오가 맞았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의식이 있으신 거군요.
지유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준 거예요. 혜준 씨, 이건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 비밀로 해야 하냐고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분들이 이걸 알면 더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지유가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급했습니다. 서율과 오태강이 계획을 막아야 했거든요. 혜준 씨,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삐삐. 예라고 답했어요. 가족 관련된 일입니까? 삐삐. 맞아요. 부인분과 관련된 일입니까? 삐삐. 그래요. 지유가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준 씨, 제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회복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서율과 오태강이 언제 장인어른을 설득할지 모르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의사 선생님 계시네요. 서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지우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 아내 한서율입니다. 둘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현재 안정적입니다. 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락드인 증후군의 경우 예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해요. 지유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숨기고 있는 거죠. 혹시 생명 유지 장치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서율이 핵심 질문을 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 결정은 성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환자한테도 좋지 않지 않을까요? 부인께서는 어떤 결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유가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저는 지유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율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요. 의미 없는 연명 치료보다는 의미 없는 연명 치료라고요? 저는 살아있다고요. 모든 걸 듣고 있다고요. 부인, 아직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더 기다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율이 나갔어요. 지유와 저만 남았습니다. 혜준 씨, 방금 대화 들었죠? 삐삐. 물론이요. 부인분이 생명 유지 장치 중단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삐삐삐삐. 아니에요. 서율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삐삐. 맞아요. 지유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혜준 씨, 저를 믿으세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19년 전 헤어진 연인이지만 지유는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당신이 의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삐삐. 알겠어요. 천천히 진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거죠.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지유와는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서율과 오태강이 계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요. 지유 혼자서는 어려울 거예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제가 들은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사고 후 10일째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조복녀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 해왔어요. 목소리가 든든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VIP 병동은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녀 씨가 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환자분,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게 직접 말을 걸어주니까요. 2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 의식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복녀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환자분도 다 듣고 계시죠?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복녀 씨가 폭도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율이 전화를 받으며 지나갔습니다. 네, 김 과장님. 네, 맞아요. 서율이 복도 끝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복녀 씨는 달랐습니다. 20년간 병원에서 일한 사람의 귀는 달랐어요. 복녀 씨가 나중에 제게 와서 속삭였거든요. 환자분, 부인분이 보험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험 얘기요? 기존 10억에 신규 5억. 사망 확인서 나오면 바로 처리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율이 정말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환자분 사고 난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거든요. 수상한 남자요? 정장 입은 남자가 부인분과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처럼 생겼는데 둘이 친해 보였어요. 오태강일 거예요. 분명히 그 남자였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나 싶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복녀 씨는 직감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유가 왔어요. 혜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복녀 씨가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으니까 답답했죠. 혹시 새로운 간병인분과 대화하셨나요? 삐삐. 맞아요. 그분이 뭔가 말씀하셨나요? 삐삐. 그래요. 중요한 얘기였나요? 삐삐. 매우 중요했어요. 지유가 고민하더니 복녀 씨를 불렀어요. 조복녀 선생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의사 선생님. 복녀 씨가 들어왔어요. 혹시 환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있을까요? 복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본 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복녀 씨가 서율의 보험 통화와 수상한 남자 얘기를 했어요. 지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분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키 크고 정장 잘 입었어요. 40대 초반쯤 변호사 같았어요. 부인분과 친해 보였고요. 언제 본 거죠? 환자분 사고 난 다음 날이요. 정확히는 6월 11일 오후였어요. 지유가 뭔가를 적어 두었어요. 복녀 선생님,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로 해요. 환자를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복녀 씨가 나간 후 지유가 제게 물었어요. 혜준 씨, 부인분이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삐삐. 맞아요. 그 남자도 아시는 분인가요? 삐삐. 알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인가요? 삐삐. 위험해요. 지유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준 씨, 이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때 복녀 씨가 다시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복녀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휴게실에서 주워온 명함이에요. 보험 설계사 명함인데 부인분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 보험 설계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언제 주우신 거예요? 어제요. 부인분이 휴게실에서 통화하고 나간 후에 떨어져 있었어요. 지유가 명함을 자세히 봤어요. 이분과 연락한 기록 같은 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으로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 같았어요. 복녀 씨가 명함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했어요. 저는 복녀 씨의 기민함에 감탄했습니다. 복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하지만 환자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복녀 씨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서율의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15억, 사망 확인서 대기, 그리고 오태강이라는 공범까지. 하지만 이제 제 편도 생겼어요. 지유와 복녀 씨 말이에요. 둘 다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율과 오태강이 계획을 막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심박수로 지유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예를 한 번, 아니오를 2번. 우리만의 소통 방식이었죠. 뭔가 더 찾아야 할 게 있다는 뜻인가요? 삐삐. 맞아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삐삐삐삐. 얼마 없어요.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어요.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고 후 2주째부터 지유의 비밀 재활이 시작됐어요. 혜준 씨, 지금부터 아무도 모르게 재활을 해보겠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먼저 손가락부터 해볼게요. 제가 자극을 주면 움직여 보세요. 지유가 제 검지손가락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근육을 깨우려 하는 거였죠. 천천히, 조금씩.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준 씨, 집중하세요.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어요. 손가락 하나에 모든 의식을 모았습니다. 움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오, 움직였어요. 지유가 조용히 흥분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움찔. 또 움직였어요. 대단해요, 혜준 씨. 정말 대단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재활이 계속됐어요.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그리고 어깨까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복녀 씨도 도와줬어요. 환자분, 제가 낮에 마사지 해드릴게요. 혈액순환 돕는다고 하면서요. 둘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몸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지유는 증거 수집도 병행했어요. 혜준 씨, 블랙박스 얘기 기억하세요? 부인분이 교체했다고 했던 거요. 삐삐. 기억해요. 혹시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사용하셨나요? 삐삐. 그럼요. 그럼 교체하기 전 영상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유가 제 핸드폰을 찾아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어요. 다행히 자동 업로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6월 초 영상들이 있어요. 사고 전 일주일간의 영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서율이 메모리만 교체했지 클라우드까지는 생각 못한 거죠. 6월 3일. 이상하네요. 이날 차에 다른 사람이 탔던 것 같은데요. 6월 3일은 제가 추가 보험에 가입된 날이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리네요. 여기서 내려줘. 걸어갈게.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태강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둘이 함께 보험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미리 내린 거겠죠. 혜준 씨,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삐삐. 매우 중요해요. 복녀 씨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 보험 설계사 김영수 씨 연락해 봤어요.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제가 보험 들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친절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복녀 씨의 기지에 저는 감탄했어요. 김 과장이 6월 3일에 VIP 고객 부부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5억짜리 대형 계약이었다면서요. 부부 상담이라고 했나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게
계약자 서명을 대리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대리 서명이라고요?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보험을 든 거였어요. 지유가 더 파고들었어요. 혹시 통화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김 과장이 그러는데 그 부인분과 3월부터 여러 번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부터요. 그럼 서율이 제 사고를 몇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지유는 또 다른 각도에서 조사했어요. 혜준 씨, 혹시 트럭 운전사 정보 아세요? 삐삐삐삐. 모르죠. 사고 보고서 보니까 박만수라는 분이네요.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 계좌로 사고 다음날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5천만 원이요? 사고 다음날에요. 입금자는 익명 계좌네요.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뒀어요. 누가 봐도 입막음 용돈이었어요.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줘서 입을 막은 거죠. 혜준 씨, 이것도 중요한 증거죠? 삐삐. 당연히요. 지유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어요. 도어랑 로그도 확인해 봤어요. 이상하게 6월 9일과 10일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삭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삭제된 흔적이 오히려 증거가 되죠. 왜 하필 그 날짜만 지웠을까요? 사고 전날과 당일 기록을 지운 거였어요. 서율과 오태강이 만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죠. 휴대폰 위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시간대만 공백이 있어요. 증거 인멸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든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목도 약간 돌릴 수 있었고요. 혜준 씨, 정말 많이 회복되셨어요. 지유가 기뻐했어요. 이제 증거도 충분히 모였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단계요? 장인 어른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서율 씨와 그 남자를 막기 어려워요. 저는 고민됐어요. 장인 어른께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리죠? 혜준 씨, 장인 어른을 믿으세요. 분명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예요. 삐삐. 맞아요. 장인 어른은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서율 씨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지유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장인 어른을 혼자 모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죠. 저는 드디어 반격할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한 달 동안 들은 것들, 모은 증거들, 그리고 조금씩 되찾은 몸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준비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였어요. 사고 후 6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7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지유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장인 어른만 병실로 모셔야 합니다. 혼자서요. 복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장인 어른이라면 감정보다 진실을 우선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경무 회장님은 평생 정의롭게 사셨거든요. 비록 충격적이겠지만 진실을 받아들이실 분이었어요. 지유가 장인 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환자 상태에 대해 중요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는 회장님만 먼저 오실 수 있을까요? 부인분은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먼저 말씀드린 후에 결정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유가 저를 봤어요. 혜준 씨, 마지막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끄덕이려고 노력했죠. 목 근육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손가락 먼저요. 검지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손가락이 살짝 굽혀졌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손목. 손목도 조금 돌릴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반 동안의 비밀 재활 덕분이었습니다.
상체 일으키기는 어떤가요?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복부 근육에 힘을 주고 천천히. 상체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목소리만 내면 됩니다. 목소리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성대가 굳어 있었거든요. 아, 아. 쉰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4시 정각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이셨습니다. 의사 선생,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 앉으세요. 지유가 장인어른을 의자에 모시고 문을 잠갔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혹시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의사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회장님, 지금부터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유가 저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검지손가락이 구부러졌습니다. 중지도 따라 움직였죠. 장인 어른이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번에는 손목을 돌려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분명히 보이게 움직였어요. 혜준아. 설마. 이제 가장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상체 일으키기. 저는 복근에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상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혜준아. 장인 어른이 일어서셨어요. 드디어 반쯤 앉은 자세가 됐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나왔어요. 길고 작았지만 분명한 제 목소리였습니다. 혜준아, 정말 너구나. 깨어났구나. 장인 어른이 제게 달려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는 계속 깨어 있었어요. 뭐라고?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표정이 변했어요. 기쁨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뭘 들었다는 거냐? 저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서유리와 오태강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뭐? 보험금 15억을 노리고 제 생명 유지 장치를 끄려고. 장인 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인가? 네. 병실에서 직접 들었어요. 사고도 계획한 거였습니다. 지유가 옆에서 설명을 도왔어요. 회장님, 환자는 락드인 증후군이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는데 몸만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럼 혜준이가 6주 동안 네, 모든 대화를 들으셨어요. 장인 어른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있느냐? 지유가 준비한 파일들을 보여드렸어요. 회장님, 이것들을 보세요. 블랙박스 영상, 보험 계약서, 통화 기록, 트럭 기사 계좌 내역. 모든 증거가 나열됐어요. 이게 다 진짜냐? 네, 그리고 간병인 조봉녀 선생님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복녀 씨가 들어와 직접 들은 내용을 증언했어요. 서율의 보험 통화, 수상한 남자와의 만남, 모든 걸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 어른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죠.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아버님, 혜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유리의 선택이었어요. 장인 어른이 고개를 들으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서유리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어요. 지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저는 전문가들을 압니다. 이런 사건을 다뤄본 사람들이요.
장인 어른이 결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좋다.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회장님, 혜준아, 넌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해라.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아버님. 장인 어른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유리가 내 딸이 이런 짓을 했다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 역시 장인 어른이었어요. 감정보다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었죠.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장인 어른이 나가신 후 저는 다시 누웠어요. 아직 오래 앉아있기엔 힘이 부족했거든요. 혜준 씨, 정말 잘하셨어요. 지유 씨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지유의 말이 맞았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장인 어른이 함께 해주신다면 서율과 오태강을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증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되죠. 사고 후 8주째 7월 22일 화요일이었어요. 장인 어른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설 탐정과 포렌식 전문가들이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혜준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장인 어른이 병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증거들이 나왔어요. 트럭 기사 박만수가 자백했다. 5천만 원 받고 사고를 냈다고 말이야. 정말인가요? 그리고 오태강의 계좌에서 그 돈이 나간 기록도 찾았어. 완벽한 증거지. 보험 계약은요? 위조 확실하다. 내 서명과 완전히 달라. 필적 감정까지 받았어.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통화 녹음도 복구했다. 계획대로 진행하자. 보험금 빨리 처리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결정적 증거들이었죠.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지 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혜준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괜찮겠느냐?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유리도 그 남자도 중형을 받을 거다. 내 아내가 감옥에 가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떨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사랑했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율은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서율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 알겠다. 오후 2시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교통사고 유발, 뇌물 공여. 모든 혐의로 고발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4시간 후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한서율, 오태강을 긴급 체포합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복녀 씨가 뉴스를 보여주셨거든요. 환자분, 드디어 끝났네요. 네, 정말 끝났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유가 저녁에 왔어요. 혜준 씨, 기분이 어때요? 복잡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당연해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선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시는 게 어때요? 재활에 집중하세요. 지유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혜준 씨, 정말 대단하세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지유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혜준 씨 의지력이 대단한 거예요. 재활센터에서 나오는 날 장인 어른이 오셨어요.
혜준아, 이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요. 제가 겪은 경험을 살려서요. 장인 어른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다. 재단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 보자. 정말요? 그래.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네가 센터장을 해라.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6개월 후 환경재단 피해자 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센터장이 됐고요. 첫 번째 방문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었어요. 센터장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어요.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도움이 됐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율과 오태강이 재판도 진행됐어요. 2025년 12월 15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오태강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앉아서 듣는 기분이 묘했어요. 피고인 한서율에게 징역 10년 및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선고한다. 서율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재판 후 지유와 함께 나왔어요. 혜준 씨,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네, 이제 새 시작이에요. 저희, 어떻게 될까요? 지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유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혜준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요. 당연하죠.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지유 씨는 계속 의사 일을 하실 거죠? 네, 락드인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싶어요. 혜준 씨 같은 분들을요. 좋은 일이에요. 혜준 씨는 센터 일에 만족하세요?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1년 후 저는 지유와 결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혜준이와 지유 씨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복녀 씨도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 됐어요. 두 분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복녀 선생님 덕분이에요. 결혼 후에도 각자 일을 계속했어요. 저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유는 병원에서 말이에요. 혜준 씨, 오늘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락드인 증후군이에요. 그래요? 제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그러면 환자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갔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새로운 꿈을 키워갔습니다. 센터 사무실 벽에는 여전히 제 좌우명이 걸려 있어요. 증거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 글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해요. 제가 락드인 상태에서 모든 진실을 들었을 때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유와 복녀 씨, 장인어른 같은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결국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죠. 지금도 센터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오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이에요.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납니다. 그럼 됐어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는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트럭 기사 박만수였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자백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했다니.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만수 씨는 지금 사회봉사를 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지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어땠어요? 보람 있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유 씨는 어땠어요? 락드인 환자분이 첫 번째로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을 나누며 대화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됐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2025년 6월 10일 그 교통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죽을 뻔했고 배신당했고 절망했지만 결국 더 의미 있는 삶을 찾게 됐어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 행세를 하며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인공호흡기의 도움도 필요 없고 모니터의 삐삐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잊지 않아요. 락드인 상태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분노를 말이에요.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정말 배신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변화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테니까요.